중심이 되어가지고 하나가 되는 거지.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차차차 따단 빵. 여러분들 조선 정치를 이렇게 보다 보면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혹시 이 중에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떠신가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이게 참 쉽지는 않아요. 그죠? 특히 아들들과 아버지의 관계는 이게 뭔지 모르게 좀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요. 그죠? 딸과 아버지의 관계는 좋죠. 예, 좋은 경우가 대다수인데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는 좀 어려운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조선 정치를 이렇게 보면 진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안 좋은 게 아니라 이건 무슨 왼수야 왼수. 심지어는 서로 죽이려고까지 하는 모습도 있어요. 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조선의 그 왕과 아들, 왕세자죠. 왕과 왕세자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정치인과 정치인의 관계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대표적인 예가 있다면은 태조 이성계와 태종 이방원. 막 서로 으르렁 대잖아요. 결국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태조 이성계가 태종 이방원에게 활을 겨누고 쐈는데, 예, 그때 그 기둥에 맞아가지고 태종 이방원이 겨우겨우 목숨을 구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 그 인조와 그의 아들 소현세자. 인조가 벼루를 던져가지고 소현세자에 빡 맞히면서 결국 그 이후로 소현세자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정적인 거, 영조가 사도세자 자신의 아들을 직접 뒤주에 가둬서 못까지 직접 박으면서 죽였던, 이건 살인행위예요, 살인행위. 그죠?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런 것도 있었고,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이렇게 죽이려고 해? 막 죽여! 이런 걸 보면, 야, 이게 조선에서 정치를 한다는 건 참 험한 거구나. 예, 이건 아버지와 아들의 어떤 그런 관계로서가 아니라 정치인 대 정치인의 서로 죽이고 죽여야 되는 그런 관계, 비정한 그런 관계였구나. 이런 것들을 또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아버지를 사랑해 주세요. 아버지 외로워요. 예, 아버지들 외로워요. 예, 아버지들 되게 이렇게 힘이 있고 막 그냥 당당해 보이고 막 진짜 뭐 천하무적처럼 이렇게 보이려고 노력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 내면은요, 약하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예,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버지 좀 위로해 주세요. 네. 아버지들 좀 자식들 좀 더 따뜻하게 좀 사랑해 주시고요. 네. 저기 그 아버지들 이러잖아요. 뭐 이렇게 자식들이 98점 받아왔어. 1등 했어. 그러면 이제 칭찬을 해줘야 될까요? 칭찬을. 딱 받으면, 야, 너 명심해. 98점이야. 이제 2점 남았어. 100점 맞아야 돼. 1등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긴장해. 이렇게 하면서 칭찬은커녕 정남이 뚝 떨어지는 어떤 그런 말씀들 이제 그만하시고, 네, 충분한 위로와 격려를 해주면서 그 부자 간의 관계, 예, 이런 것들을 좀 돈독히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조선 정치의 왕과 왕세자의 그 관계는 그만합시다. 자, 여러분들 다시 시대 구분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5세기를 이끌고 있었던 역성혁명파의 후손들, 바로 훈구파들이 15세기를 장악했다면 이제 그들은 결국 사림에 의해서 교체가 되었다. 16세기 이후부터는 사림들이 역사 주도 세력으로 등장하게 되었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그 사림들이 이제 나뉘게 됩니다.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서 나뉘게 돼요. 왜냐하면 사림은 기본적으로 인원이 많아요. 많은데 중앙 관직은 한정돼 있어.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중앙 관직을
차지하기 위해서 여러 당으로 나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사람을 심기 위해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붕당이라고 합니다. 이 살인들이 권력을 장악하면서 만들게 되는 형태를 붕당이라고 합니다. 붕자가 뭐냐면 법붕자예요. 예, 서로 뜻이 맞는 사람끼리 당을 형성했다. 여러분 지금도 당이 있지 않습니까? 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뭐 이렇게 있잖아요. 이 당시도 마찬가지. 여러 당들이 형성되고 있더라. 자, 먼저 그 당, 분화된 당, 사람들이 만든 당, 대표적인 당이 바로 동인당과 서인당이에요. 동인당, 왜 동쪽이고 서인당, 왜 서쪽일까? 뭐 어려운 건 아니고요. 이 동인당의 대장 김효원, 김효원이 한양에서 동쪽에 살고 있어서 그래서 그들을 동인당이라고 하는 것이고, 서인의 대장 심의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심의겸이 사는 곳이 또 서울의 서쪽이어서 서인당. 뭐 별거 아니네요. 네, 어쨌건 그래서 동인당과 서인당으로 나뉘게 됐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 인사권이에요. 인사권. 자신의 사람을 앉히기 위해서는 인사권을 쥐고 있는 자리를 차지하려고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 인사권을 쥐고 있는 곳이 어디였냐면 2조에 있는 전랑이라는 자리입니다. 직급은 높지 않지만 이 인사권을 쥐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차지하려고 결국 권력투쟁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과정에서 권력을 장악한 세력들은 바로 이 동인당입니다. 바로 이 동인당이 2조 전랑을 실질적으로 차지했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동인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 정여립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 정여립은 원래 서인 사람이에요. 서인 사람인데 이게 동인 쪽으로 옮겨온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요즘 정치도 왜 그 뭐 여당에 있다가 야당으로 옮겨가고 야당에 여당으로 옮겨간 그런 사람들, 정치인들 있잖아요. 그때는 뭔가 어떤, 이거 배신 아니야, 배신. 야, 이거 철새 아니야, 철새.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낙인을 찍으려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인 쪽에서는 정여립이 굉장히 괘씸할 거 아니에요. 기회를 노리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때 이 정여립이 시골에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무술 연습을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서인 쪽에서 이 배신자 정여립을 혼내줘야 되겠다 라고 해가지고 저 무술하는 게 바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역모를 일으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하! 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이게 진짜 정여립이 이게 역모를 일으킨 건지 아니면 그냥 무술 연습을 한 건지 이게 실체가 별로 없어요, 이게. 근데 어찌 엮인 거야. 이렇게 되면서 서인 출신의 정철, 이 정철을 중심으로 해서 정여립과 이 동인에 대한 어마어마한 파상적인 권력 투쟁이 전개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걸 기축옥사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정철이 누굽니까? 국어책에서는 뭐 관동팔경 뭐 이런 어떤 엄청난 그 문학가, 글을 잘 쓰는 그런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역사에서 정철은 그렇지 않아요. 역사에서 정철 같은 사람이지만 역사 속 정철은요, 정말 손에 피를 철철 묻혔던 사람, 그 기축옥사. 야, 여러분들 지금 이 사건 이전에 있었던 게 그 사화 아니겠습니까? 네 개의 사화가 있다 그랬잖아요. 무갑기열, 무오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 을사사화. 그 사화에서 죽어나간 사람 숫자보다 바로 이때 그 4대 사화에서 죽어나간 사람 총 숫자보다 이때 정철이 이 동인을 때린, 그러면서 죽인 사람의 숫자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 정철은 이 피를 손에 철철 묻힌 정치인입니다. 네. 국어에서는 엄청난 문학가였지만 역사에서는 정철은요, 정철이 그렇게 술을 좋아했다고 하죠. 네. 술을 좋아해가지고 임금이 야, 너 저 술 좀 그만 먹어라. 야, 너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요 술잔 하나 내가 너한테 하사할 터이니 여기 술잔에 있는 거 요것만 하루에 한 잔씩 마셔라. 라고 했다고 하죠. 이게 은잔을 딱 줬대요. 그러자 이 정조가 어떻게 하는지 정철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네. 그 임금이 하사한 술잔. 이게 명령이니까 또 따라야 될 거 아니야, 신하. 그죠? 네.
그 술잔, 작은 술잔을 은잔이거든요. 이거를 아주 얇게 쫙 파가지고 하나의 대접을 만듭니다. 그래서 술을 부어가지고 딱 한 잔만 마셨다라는 일화가 있을 정도로 술을 정말 좋아했던 그런 정치인인데, 어쨌건 역사 속에서는 이렇게 피를 묻힌 그런 정치인 정철이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철, 서인. 자, 이렇게 해가지고 권력을 서인이 가져가요. 서인이. 정철 중심으로 한 서인을 가져가는데, 이때가 선조야, 선조. 정철이 건조의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철이 선조한테 이제 권력 장악했잖아. 이제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 선조한테 전하, 이제 세자 책봉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건의를 한 거예요. 세자 책봉을 하라고. 아니,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왕이 있으면 이제 그 뒤를 이을 수 있는 왕세자를 책봉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자기 아들 중에서. 그런데 우리의 선조. 이분 참 독특하신 분이잖아요. 저는 역사 속 그 조선시대 왕들 중에서 제일 이해 안 된 사람 두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선조와 인조. 네. 선조가 열이 받는 거예요. 야, 너 내가 건강 왜 마음에 안 들어? 이거 봐라. 라고 해가지고 그 정철을 중심으로 한 서인을 다 내칩니다. 아니, 아들 후계자 잡으라는데. 얼마나 이상해. 이거 이상해. 조선시대 그 왕과 아들의 관계는 정말 독특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졸지에 쫓겨나요. 쫓겨나는 과정 속에서 다시 동인이 권력을 장악하는 거야. 권력을 장악했을 때 벼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서인에 의해서 얼마나 공격당했어. 벼르고 있을 거 아니야. 그때 이 북인들은 철저하게 응징해야 된다. 반면에 남인들은 정치 보복은 정치 보복을 낳을 뿐이다. 그냥 대충 넘기자. 라고 하면서 나뉘는 거예요, 동인이. 바로 이 서인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 과정 속에서 북인과 남인으로 나뉘게 됩니다. 근데 특히 이제 북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당시 그 선조의 아들, 광해군이죠. 이 광해군을 지지합니다. 근데 이 광해군은 선조의 정실 부인에게서 난 아들이 아니에요. 선조의 정실 부인에게서 난 아들이 없어. 예. 그러니까 이 북인은 광해군을 지지했단 말이지. 그래서 결국 광해군을 지지했는데, 이 선조가 말이죠. 이분이 늦은 나이에 다시 정실 부인을 들여가지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네. 그 아이가 바로 영창대군. 이 정통성이 있는 거예요. 정실 부인이 낳기 때문에. 광해군이 갖는 스트레스는 어마어마했겠죠. 예, 결국 광해군은 자신의 그 이복 동생, 정실 부인에게서 난 그 아들 영창대군을 죽입니다. 그리고 선조가 늦은 나이에 맞아들였던 그 부인을 결국 임목대비죠. 임목대비를 결국 쫓아내죠. 임목대비를 유폐시킵니다. 감금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임목대비 아들은 죽이고요. 뭐 증살이라 그래요. 아주 뜨거운 방에 가둬두고요. 계속 불을 떼가지고 죽였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질 정도입니다. 이게 정치판은 여러분들 아버지와 아들 관계도 무섭고요. 형제지간의 관계도 무섭고요. 뭐 이렇습니다. 네. 어쨌건 그 광해군을 지지하면서 북인이 권력을 장악했지요. 그런데 광해군이 어떤 그 도덕적인 어떤 그 실수도 있지만 사실 광해군 당시에 중리배교, 이 당시가 중국의 명나라가 이제 쇠하고 그다음에 후금, 여진족이 세운 후금이 이제 성장하고 있었거든요. 이 관계 속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어느 한쪽에서 좀 줄을 서지 않는 방식으로 가자라고 중리배교를 선택한단 말이에요, 광해군이. 그리고 이때 이제 임진왜란 직후에 이 대동법을 또 시행합니다. 대동법은 이제 백성들의 세금을 줄여주는 거예요. 왜냐면 임진왜란 전에는 다 죽어나가니까 이게 좀 너무나 힘든 거지. 그래서 세금을 좀 줄여주는 대동법, 뭐 이런 시행을 했는데, 어쨌건 간에 그 도덕적인 어떤 그 결함 때문에 결국은 쫓겨납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인조반정. 연산군이 쫓겨난 걸 우리는 중종반정이라고 하잖아요. 광해군이 쫓겨난 걸 우리는 인조반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인조반정을 주도했던 세력이 바로 서인 세력이에요. 서인 세력. 이 서인 세력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남인과 함께 이 광해군을 몰아내면서 서인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 관계가 이제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관계 속에서 이제 남인과 이제 그러면서 광역을 쫓겨났으니까 광역을 지냈던 북인들은 쫓겨나는 것이지. 남은 건 이제 남인과 서인밖에 없어. 남인과 서인이 같이 가. 같이 가는데 이때 엄청난 예법 논쟁이 벌어집니다. 이게 뭐냐면 예속 논쟁이라는 거예요. 이거 현종 때인데 상복을 3년 입어야 되느냐 1년 입어야 되느냐. 상복을 1년 입어야 되느냐 9개월 입어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남인과 서인 간에 권력 투쟁이 벌어졌고요. 이것 때문에 권력 교체가 돼. 이해 안 되지. 아니 그 상복을 3년 입건 1년 입건 1년 입건 9개월 입건 그게 정권 교체의 이유가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들 이때는요 이게 거의 정말 사활을 걸고 싸우는 어떤 그런 권력 투쟁이었어요. 근데 지금 몇백 년 지난 다음에 보니까 어때요? 어이없죠. 그죠? 똑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시대에도 이념 갈등이 굉장히 심합니다. 뜨거워요. 그죠? 내 편이 아니야. 이거 막 확인하고 있잖아요. 근데 100년, 200년 지나면 우리의 이 모습을 후손들이 어떻게 볼까요? 지금 우리가 이 예속 논쟁 보면서 어이없어 하잖아요.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저렇게들 목숨 걸고 싸웠을까? 라고 얘기하듯이 지금 우리가 그 이념 간의 어떤 그 갈등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서 바라봤을 땐 오버 아니야? 이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너무 뜨겁게 서로를 미워하지는 말자는 이야기예요. 어차피 역사적으로 별로 좋지 않은 모습으로 분명히 평가받을 겁니다. 자신의 어떤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개는 하되 미워하거나 증오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역사에서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그런 교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건 그 예속 논쟁, 뭐 효종이 죽고 나서 뭐 이러면서 3년 1년이 문제야 이게 지금. 그러다가 결국 이 예속 논쟁의 최종적 승리자는 남인이 차지합니다. 남인이 차지해요. 자, 남인이 차지했는데 이때가 이제 숙종 시대로 넘어와요. 넘어오는데 이 숙종은요, 여러분들, 이분도 참 독특한 분이야. 어찌 보면 조선에서 가장 카리스마 있는 왕이 숙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숙종의 여인 누굽니까? 장희빈. 사극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장희빈. 그죠? 근데 사극에서는 장희빈이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숙종이 별 볼 일 없는 모습으로 등장을 해요. 장희빈의 남자 정도? 요 정도로 지금 묘사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장희빈의 남자 정도로. 근데 여러분 그거는 드라마가 만든 그건 왜곡이고요. 실제로 조선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카리스마를 갖고 있는 왕은 바로 숙종입니다. 숙종. 네. 숙종의 어떤 정통성. 1-1-1. 그 장자 계승의 원칙에 의해서 이 왕위에 떡하니 올라가 있는 그런 인물이 바로 이 숙종이에요. 숙종. 예, 그러니까 굉장한 정통성을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 이 당시에 사림의 거두가 누가 있었냐면 송시열이 있었어. 송시열은 함부로 할 수가 없어. 여러분 이 예속 논쟁을 이끌었던 인물 중에 한 명이 송시열이거든. 송시열이야, 송시열. 예, 서인의 거두였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제 예속 논쟁의 최종승은 남이 됐잖아. 그리고 이 숙종이 어렸을 때 14살 때 중학생이야, 중학생. 중학생 때 왕이 돼. 왕이 됐을 때 가만 보니까 여러분들 이 서인은 왕과 조선의 선비들이 같다. 반면에 남인들은 왕은 특별한 지위자다. 이제 이걸 인정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 서인이 괘씸한 거야. 숙종이 서인의 어떤 이 논리를 이끌었던 송시열한테 벌을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송시열의 어떤 그 기록이 있어가지고 송시열이 예속 논쟁에서 잘못했음을 기록하라 그래요. 그런데 그 기록하는 사람이 송시열이 너무 무서운 거야. 송시열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거두의 거두.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그 송시열이 잘못했다는 얘기를 쓰지를 못하고, 직접 쓰지 못하고 빙빙빙빙 돌려요. 빙빙빙빙 돌려가지고 잘못했던 것은 아닌 것 같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아닌 것도 같고 뭐 이런 식으로 뱅뱅뱅 돌리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말을 못해. 그러자 숙종이 그걸 읽고 경로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명령을 합니다. 너 내가 쓰라는 대로 다시 써. 송시열이 잘못했다고 써. 야, 중학교 2학년이 그 사림의 거두 거목
송시열에게 잘못했으면 쓰라! 라고 명령을 내릴 정도의 카리스마가 있어요. 결국 나중에 숙종이 송시열에게 사약을 내립니다. 이 어마어마한 카리스마를 갖고 있습니다.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 그러니까 신하들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꼼짝을. 이 숙종은요 그래가지고요 나한테 충성하는 세력들한테 힘을 몰아줘. 그러다가 얘들 좀 이상해. 말을 안 들어. 그럼 너희 끝이야. 다 쫓아내요. 이쪽에 힘을 주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 환국정제, 이 환국이 뭐냐면 바뀔 환자예요. 국면이 확확 바뀌어. 숙종이 너희 아웃 하면 그냥 다 죽음이야. 이러면서 남인과 서인 간에 확확 바뀌는. 아침에 오늘 출근하러 갔다 올게 라고 이제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사약을 받으시오. 이런 일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서 숙종은 자신의 카리스마, 자신의 권력을 극대화시킨 것이죠. 이게 바로 황국정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예속 논쟁만 해도 여러분들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논쟁을 펼쳤지만 남인과 서인이 서로 공존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 공존의 틀이 숙종 때 환국정쟁으로 해서 다 깨져버린 거예요. 왕권은 강화됐을런지 모르겠지만 그 공존의 어떤 붕당 정치의 어떤 그 모습들은 다 깨져버린 거예요. 다 깨져버리면서 이제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야. 왕만 바라보면서 저 왕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네가 죽어야 돼. 라고 서로 싸우는 그런 모습들. 환국. 사실 조선시대 가장 안 좋은 정치 형태의 모습이 바로 이 환국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 환국 전쟁 과정 속에서 장희빈이 결국 사형 먹고 죽잖아요. 그 장희빈이 남인 계열이거든. 장희빈이 남인 계열이거든. 예. 사형 먹고 죽잖아요. 예. 그러면서 장희빈과 남인이 몰락하게 되면서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건 서인. 그 서인들이 다시 장희빈의 아들 경종을 지지하는 소론과 그리고 숙종의 또 다른 아들, 그 경종의 동생이죠. 배다른 동생 연인군, 영조입니다. 영조를 지지하는 노론으로 이렇게 또 나뉘게 되는데 결국 최종적으로는 영조를 지지하는 이 노론이 권력을 장악하죠. 보시면 알겠지만 조선 후기 사림, 그러니까 붕당이 되어가지고 여러 당이 있지만 실질적인 역사 주도 세력은 바로 이 서인들이에요. 서인들. 이 서인들이 율곡이 쪽에서 나오는 사람들이거든요. 이쪽이 실질적으로 역사 주도 세력이 바로 이 서인들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선 후기 쭉 몇백 년 동안 이어지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으로 지금 여러분들 조선시대 시대 구분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엄청난 그 권력 투쟁 속에서 서로 주고받았지만 결국은 서인당이 역사의 주도 세력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됐죠? 그 환국정쟁 너무 문제가 심각했어요. 야, 이거 정말 서로 죽이고 죽이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래서 여러분들 그때 영조가 결국은 또 왕이 오르잖아요. 그 영조가 신하들 불러 모아놓고 야, 너희들 그만 좀 싸워라, 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서 나눠줬다고 하죠. 그 음식이 뭐예요? 그게 바로 탕평채. 이 당들이 다 색깔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국민의힘이 지금 빨간색인가? 더불어민주당이 파란색인가? 그죠? 그 당시도 동인당, 서인당, 남인당, 북인당 색깔이 있단 말이야. 그 색깔들, 나물 색깔들을 그렇게 검은색, 하얀색, 뭐 초록색 이렇게 모아놓고 다 섞은 거야. 섞어가지고 먹으라 준 거. 이게 바로 탕평채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심했으면 왕이 직접 이런 걸 하겠습니까? 그리고 성균관에다가 비석도 세워요. 탕평비. 하여튼 탕평이야. 탕평. 탕평비. 세워가지고 너희들 그거 공부할 때부터 이렇게 사색당파에 이런 거 저 영향받으면 안 돼! 라고 탕평비도 세우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죠. 어쨌건 영종조로 오면서 이런 탕평 정치를 시행하면서 이제까지 그 환국정치와 좀 다른 정치를 펼치려고 했다. 자, 영조는요. 그래서 살림, 뭐 송시열 같은 사람이에요. 이런 어떤 그 당의 어떤 거두 이런 사람들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붕당들이 모여 있는 그 지방 교육기관 바로 서원, 이 서원을 축소시킵니다. 서원을 정리합니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 흥선대원군도 서원을 정리하는데 영조도 서원을 정리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법전. 경국대전이 여러분 성종 때 완성되잖아요. 근데 몇백 년 흘렀잖아. 그지?
그러니까 경국대전의 속편해서 속대전을 이렇게 또 영조 때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균역법, 아까 그러면 광해군대 대동법 시행했죠. 조선 후기에 세제개혁 중에 대표적인 게 대동법과 균역법이에요. 이 균역법을 영조 때 시행합니다. 균역법은 뭐냐면 이것도 감세예요. 세금 깎아주는 거예요. 1년에 2필 내는 그 옷감 있잖아요. 그걸 1년에 한 필만 내도록 하는 감세 정책. 균역법을 또 시행하는 게 바로 영조다라는 거. 하지만 여러분 아시겠지만 영조는 무서운 아버지였죠. 자신의 아들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둬 죽이는. 여기 이제 있었던 이 비극의 장소가 창경궁입니다. 창경궁. 예, 창경궁. 결국 그 사도세자의 아들이 왕위에 오른데 그가 누구다? 그가 바로 정조다. 자, 이 정조는요. 와, 이것도 아주 드라마죠. 신하들은요. 사도세자의 아들이 왕위에 오르는 것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네, 싫어하죠. 싫어하죠. 왜냐면 아니 사도세자를 죽일 당시에 신하들이 있었는데 뻔한 거 아니야. 그의 아들이 오면 너희들 뭐 했냐 이거. 아버지 지키지 못하고 뭐 했냐 이거.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 정조가 그 왕위에 오르는 거 이걸 어떻게 좀 막아내려고 굉장히 무던 노력을 하죠. 하지만 결국 정조가 왕위에 오릅니다. 그 취임식 일성이 뭐였냐면 신하들이 쫙 도열해 있는데 그때 정조가 했던 첫 말,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야, 그 말을 듣는 신하들이 어땠을까? 야, 이제 시작이구만.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 정조는요 왕권 강화를 위해서요 규장각을 만듭니다. 여러분들 세종 때 집현전, 그리고 성종 때 홍문관, 그리고 정조 때 규장각이 있습니다. 이 규장각에서 초계 문신, 이게 초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몽시키는 거예요. 문신들을. 그러니까 뭐냐면 과거에 합격한 그 젊은 선비들 있잖아요. 그 젊은 선비들을 모아다가 따로 정조가 직접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정조는 여러분 아는 게 너무 많으신 분이에요. 예, 진짜 너무너무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라서 원래는 조선시대는 일반적으로 나이 많은 신하가 나이 어린 왕을 가르치는 그런 모습이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조선은 여러분 왕의 나라 아니에요. 신하의 나라입니다. 신하의 나라. 그런데 정조는 신하들을 가르쳐요. 예, 그만큼 엄청난 학문적인 그 지식을 배경으로 해서 카리스마를 발산했던 인물이 바로 이 정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자신의 어떤 그 오른팔 세력들을 키워나갔고요. 장용영, 이거는 이제 자신의 그 군대입니다. 예, 그 군대를 만들어가지고 또 이렇게 왕권을 강화시키려면 또 자신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 세력들도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장용영을 만들었고요. 또 아버지 사도세자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수원 화성, 예, 이런 것들을 또 건축하고 있죠. 거기에 또 아버지 묘도 또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버지 묘를 가기 위해서 뭐 배다리, 한강을 건너야 되니까 이런 배다리도 만들고 또 수원화성을 만들 때 거중기, 무거운 돌을 들어 올리는 거중기 이런 것들도 지금 도입이 되는데 이런 배다리 거중기를 만드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정약용이에요. 정약용이 바로 초기 문신입니다. 예, 정조의 어떤 가르침을 받은 정조의 어떻게 보면 스승이나 정조의 제자나 마찬가지죠. 그 정약용이 또 이렇게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할아버지 영조가 속대전을 만들었다면 정조는 또 대전 통편, 예, 그 대전 통편을 통해서 법전을 또 정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요. 경제적으로 여기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요하세요. 정조가 신해년에 통하도록 합니다. 뭐를?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도록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그 조선시대 때는요. 육조 거리, 종로에 육조가 있어요. 종로에 그 시전들이 있어요. 시전들. 지금도 이제 물건 파는 곳 많이 있잖아요. 그런 곳이 있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권리가 있었어요. 그 권리가 뭐였냐면 거기서는 난전, 예, 막 좌판 깔고 막 어지럽게 물건 팔 수 있는 것들을 금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예, 특권을 준 거지, 특권을. 그런데 그 특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누구나 장사할 수 있도록 허하겠다. 이게 바로 신은의 통공이죠. 그죠? 이런 어떤 그 모습들을 정조가 보여주었다. 어쨌건 영정조는요, 그 앞에 있던 숙종 때 그 환국정책의 문제점, 이거 개선해야 된다. 라고 해서 탕평정치를 시도를 했는데,
정조는 정말 똑똑했죠. 근데 그 정조가 갑자기 죽어요. 1800년에. 죽으면서 그의 아들 어린 순조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자, 이러면서 정조가 신하들을 이끌고 왔잖아요. 근데 그 어린 아들이 왕위에 갑자기 오르다 보니까 이제 신하들이 그 순조를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신하들이 안 거야. 영종조 때 너무 힘들었어. 너무 이 나이 많은 영조 스트레스 받았고요. 너무 똑똑한 정조 스트레스 받았고요. 이렇게 똑똑한 왕이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래가지고 결국 자신들이 왕을 이제 선택합니다. 그러면서 그 권력을 자신들이 유지하죠. 심지어 여러분들 철종 같은 경우에는 강화도령이라 그러죠. 강화도에서 농사 짓고 있는 사람을 데려와요. 이 사람은 진짜 뭐야? 갑자기 그냥 뜬금없이 왕이 돼가지고 에? 나 어디로 데려가? 갑자기 궁궐로 가서 왕이 됐던 그런 인물이기도 하거든요. 왜? 허수아비를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허수아비를. 철종의 부인이 누구예요? 그게 바로 드라마로 나왔죠. 철인왕후. 철인왕후 바로 이제 철종과 철인왕후의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어쨌건 이런 어떤 순조, 헌종, 철종 요 시대는요. 절대로 똑똑한 왕은 만들지 않겠다. 라고 하면서 세도 정치, 바로 소수 가문에 의해서 권력이 장악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더라. 소수 가문, 그 소수 가문이 어디서 모여서 권력을 장악하냐면 비변사. 이 비변사에서 자신의 권력을 장악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더라. 그 소수 가문의 대표 중에 바로 풍양조씨, 안동 김씨들. 자, 특히 이들은요, 이제 뭐 자신의 권력 세상이야. 내 세상이야.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부정과 부패가 난무합니다. 대표 중에 바로 매관 매직. 관직을 사고 팔아요. 수령 사또를 돈 주고 사고 팔아요. 그러면 그 돈 주고 산 사람들, 그 사또들은 뭐 하겠어요? 사또가 되었을 때 백성들한테 고열을 뺄 거 아니에요. 왜냐면 본전을 뽑아낼 거 아니야. 본전만 빼냐? 더 이득을 얻어야 되겠지? 이러면서 이 세금 체계가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려요. 완전히 다 무너져요. 삼정이 물론. 세금 체계가 무너지니까 어떤 일을 벌이겠어요? 백성이 못 살겠다. 들고 일어나겠죠. 그죠? 그러면서 결국 19세기 이 당시는 홍경래의 난, 서북지역 어떤 차별 뭐 이런 것 때문에 홍경래의 난, 그 다음에 중기에는 임술농민 봉기, 진주에서 출발한 임술농민 봉기, 이런 것들이 막 벌어지면서 정말 19세기는 이 세도 정치에 의한 삼정의 문란에 의한 정말 혼란의 치기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죠. 이런 임술농민 봉기가 일어났을 때 이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삼정 문란 때문에 일어났으니까 삼정을 다시 이정청, 다시 바로잡는 그런 기구를 만들기도 했어요. 이게 철종 때. 그런데 그렇게 효과를 보지는 못하더라. 자, 이제 조선왕조 500년이 기울어지고 있는 듯해요. 항상 왕조의 마지막은 부정과 부패, 그리고 권력의 독점,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조선 말기도 역시 그런 모습으로 이제 조선은 기울어 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시대 구분 한번 쭉 봤어요. 조선을 건국한 세력들이 15세기를 이끌고 있다가 그들이 훈구가 되었고 결국 사림에 의해서 권력이 교체가 되었고 사림들에 의해서 붕당이 형성되면서 쭉 이어졌죠. 그래서 붕당 정치, 그리고 예속 논쟁, 그리고 환국 정쟁, 그리고 탕평 정치, 그리고 세도 정치로 이어지는 그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조선 왕조 500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그 분기점이 되는 사건들이 있죠. 그게 바로 양난입니다.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를 나누는 양난. 그게 바로 이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되겠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한번 또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1592를 기점으로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를 나눌 텐데 조선의 외교를 한번 볼게요. 조선의 외교는 사대와 교린이었습니다. 조선 전기만 해도 중국에 명나라가 있었거든요. 4대. 성략의 나라니까 뭐가 정통이야? 중국이 정통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중국을 섬기는 거예요. 이걸 섬길 사자, 큰 나라를 섬긴다 라고 해서 4대. 조공을 이제 하는 조공무역을 이제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웃 나라들과는 교린이에요. 이웃 린자, 이웃과 사이좋게 지낸다.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여진, 일본이 되겠죠.
그런데 이 여진족과 관련해서는 강경책과 회유책을 씁니다. 강경책 여러분 아시죠? 세종 때 4군 6진을 개척하면서 영토를 넓히잖아요. 영토를 넓혔다니 뭐냐면 여진족의 땅을 빼앗아 왔다는 이야기겠지. 예, 그런 4군 6진 개척.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은 원하는 건 이제 쌀, 곡식 이런 거니까 이런 걸 또 주는 거예요. 무역소를 설치하는 그런 모습들. 일본 왜군들 많잖아. 세종 때 여러분 스시마섬 정벌 알죠? 예, 정벌도 했지만 또 계속해서 이렇게 또 때려만 주면 또 애들이 또 그냥 또 와라락 물고 올 수 있으니까 얼마 정도는 또 교육을 해라. 그래서 삼포를 또 열어줍니다. 예, 세 개의 포구를 열어주면서 교육할 수 있도록 열어준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 요거 다 세종 때 보여지는 어떤 그런 모습들. 이렇게 해서 4대 교린의 어떤 그런 원칙들이 주어지다가 자 이제 이 일본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권력을 장악하면서 쳐들어오네. 그 쳐들어온 사건이 뭐예요? 그게 바로 임진왜란이 되는 겁니다. 자, 임진왜란의 3대첩 뭐가 있습니까? 한산대첩, 진주대첩, 그리고 행주대첩. 한산대첩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예요? 이순신. 진주대첩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예요? 김시민. 행주대첩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예요? 권율. 예, 이런 어떤 그 대첩들이 있었죠. 예, 영화 한산을 한번 보십시오. 아, 역시 하객진 하면서 그냥 이순신 장군. 여러분 이순신 장군은요. 이런 장수예요. 싸워서 이기는 장수가 아닙니다. 이순신은요. 싸워서 이기는 장수가 아니라 이겨놓고 싸우는 장수예요. 예, 완벽한 전술과 전략을 다 짜놓은 상태에서 이길 수 있는 장소로 끌어내가지고 거기서 두들겨 부수는 그런 전략을 쓰죠.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주로 싸우는 곳은요. 우리는 여러분 이 일본의 신무기 조총이 있잖아요. 아 이거 위력이 대단하죠.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럼 무기체계가 그럼 없었냐? 아니에요. 우리는 훨씬 더 성능이 좋은 포가 있어요. 예, 미사일 있다 미사일. 예, 훨씬 더 좋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순신 장군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그 외적들의 배와 그 조총의 사정거리가 우리는 포가 훨씬 더 사정거리가 크니까 더 기니까 거리를 띄워놓고 때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넓은 운동장 같은 바다를 선호합니다. 예, 그래서 항상 이순신 장군이 연전연승을 이루는 곳을 가보면요. 대부분이 넓은 바다예요. 운동장같이 넓은 바다에서 포가 있으니까 우리는 때리면 되는 거야. 예, 그런 모습으로 아주 승리를 거두었던 이순신 장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병, 예, 홍위 장군 곽재우 뭐 있고요. 또 뭐 조명연합군, 그다음에 명나라가 이제 도와주잖아요. 조명연합군이 결성되면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러다가 이제 약간의 휴전기로 들어갑니다. 임진왜란이 이게 임진왜란, 정유재란 그 사이에 휴전기가 들어가요. 휴전기가 들어갔을 때 이제 정부에서도 조선 정부에서도 이제 개편을 하죠. 의정부 체제에서 이제 비변사 체제. 비 준비한다는 얘기예요. 변방. 예. 변방은 이제 군사와 관련되겠죠. 그 군사 업무를 준비하는 어떤 그런 비변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강화시키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중앙은요, 5위 체제, 중앙군은요, 5위 체제에서 훈련도감. 이 훈련도감은 뭐냐면,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다 잊어버려도 돼. 비변사 체제가 강화되었고, 훈련도감, 이게 5군형 체제인데, 훈련도감의 핵심은 직업군인이에요. 그 이전까지는 의무병에 의해서 움직였는데, 이 의무병 하다가 임진왜란 다 망할 뻔했어. 안 되겠다. 이제는 직업군인, 돈 주고 군인을 시키는 것이죠. 이 훈련도감이 바로 직업군인, 5군형의 첫 출발이 되는 그런 모습들로 구성이 되었더라. 이 휴전기로 이렇게 이런 어떤 군대를 좀 양성을 다시 이제 재편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전쟁이 터졌죠. 정유재란. 그때 이제 이순신이 명량에서 정말 기적 같은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순신이 사망한 전투, 마지막 전투, 노량해전. 이렇게 임진왜란을 겪게 되었다. 자,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명나라가 굉장히 힘이 빠집니다. 예, 이게 조선이라는 나라를 도와주는 과정 속에서 힘이 굉장히 많이 빠지고요. 만주족에서 그 만주 쪽의 그 만주족, 여진족의 후손들이죠. 그들이 다시 막 들고 일어나요. 그들이 세운 나라가 후금이거든요. 자, 지금 명나라는 이 조명연합군 우리나라 도와주는 과정 속에 힘이 빠졌고 새로운 신흥 강국인 여진족이 지금 만주족이 성장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런 상태 속에서 선조의 뒤를 이어가지고 왕위에 오른 인물이 광해군이야. 광해군이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다가 어느 쪽에서도 강력한 줄은 서지 말자라는 중립외교를 보입니다. 명나라가 이제 야 우리 임진왜란 너희들 도와줬잖아. 지금 이제 후금하고 지금 전쟁하러 나갈 거니까 이번엔 너희들이 도와줘. 사실 이건 도와줘야지. 그죠? 이게 그런 건데 이건 여러분들 항상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요 의리지. 근데 외교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얘기했지만 외교는 동맹과 혈맹을 포장지로 만든 얍삽한 외교예요. 이게 외교의 핵심이야. 이거를 지금 분명히 지금 이거 명나라는 무너지고 있는 것 같은데 후금을 치러 간다고? 명나라를 도와서? 그 뒤에 이게 방어가 될 수 있을까? 라고 해가지고 그래도 어떡합니까? 명나라가 보내라고 하는데 의리가 있지. 보내요. 보내는데 그때 그 군대를 이끌고 있는 장수 강홍립이야. 강홍립한테 얘기를 해요. 야, 너 잘 대처해라. 잘 대처해라. 그럼 이제 알아들어야지. 아, 이거는 싸우지 말라는 의미구나. 그래서 결국 강홍립이 부대를 끌고 후금에 투항을 합니다. 네, 투항을 하는 거예요. 이 강홍립 투항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벌어지면서 이제 이 신하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친명 외교를 벌여? 명나라를 배신해? 이런 미친 것들! 해가지고 결국 광해군을 쫓아내는 사건. 이게 바로 인조반정이에요. 서인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들고 일어난 사건. 이게 광해군. 그러면서 이제 인조 정부가 들었었고 이들은 친명 배금 정책.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게. 예, 친명 배금 정책을 취하게 되더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후금은 계속 성장해요. 성장하면서 결국은 그래? 그럼 한번 혼 좀 나봐. 결국 후금이 쳐들어옵니다. 그게 바로 정미호란이에요. 정미호란. 난리가 났죠, 뭐. 예, 강화도로 피신 가는 임금이 그냥 강화도로 피신 가고 막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예, 결국은 형제 관계, 형제 관계로 일단 정리를 좀 하자. 라고 끝을 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후금이 계속 성장해. 청나라가 돼. 청나되면서 이제 형제관계 그만두고 군신관계 너희들 이제 우리한테 완전히 섬겨야 돼. 라는 걸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아이고 조선이 그럴 수가 없죠. 우린 친명 배금인데 결국은 또 쳐들어옵니다. 이게 바로 병자호란이에요. 강화도로 또 가려고 했는데 정묘호란 때 강화도로 피신한 걸 알았기 때문에 이 청나라가 바로 그 길을 끊어버려요. 갈 수가 없어 선조가. 인조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47일간 항쟁을 하는 거예요. 47일밖에 항쟁을 못한 이유는 47일 딱 항쟁하니까 식량이 동난 거예요. 거기 에워싸고 포위하고 있었거든요. 결국은 삼전도에 나와서 항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삼전도가 요즘 여러분들 롯데타워 있잖아요. 123층 빌딩인가요? 예, 그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예, 삼전도에서 항복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청나라로 끌려갑니다. 그때 인조의 아들 소현세자, 나중에 또 효종도 둘째 아들이죠. 효종도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예, 다 끌려가요. 예, 다 끌려가요. 그러면서 이후에 소현세자는 죽고 그의 동생 효종이 왕위를 물려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로 이런 병자호란의 치욕을 갚자라고 해서 바로 청을 치자. 북쪽에 있는 청을 치자. 북벌론. 북에 벌을 주자. 청에 벌을 주자라는 북벌론을 들고 나오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이래서 양란의 모습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간도와 독도. 간도와 독도를 좀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숙종이 엄청난 카리스마 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집권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국경선 문제. 청과의 그 영토 분쟁이 벌어지니까 야, 청과 우리의 경계선이 어디야? 이걸 좀 정해보자. 라고 해서 백두산에다가 비석을 세워요. 정계. 예, 정하는 거예요. 경계를 정하는 비석을 세웁니다. 백두산 정계비. 근데 이 백두산 정계비가 서위 압록, 동위 토문. 서쪽은 압록강이 맞는데 동위 토문이라고 적었단 말이야. 근데 이 토문강이 어디냐? 이게 중국 측에서는 두만강이라고 그러고 우리 조선 측에서는 토문강이 두만강 말고 따로 있어요. 그 위쪽으로 올라가는 강이. 뭐 그렇게 되면서 좀 이게 경계가 불분명해지죠. 그 지역이 이제 간도야. 거기에 이제 고종 때는 간도에 관리사를 파견해가지고 세금도 걷어요.
거기에 조선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거든요. 두만강우 이쪽. 자, 그렇게 실질적으로 우리 영토에 어떤 그 모습들이 있었다가 1905년 을사늑약을 체결해서 우리가 일본한테 외교권을 강탈당하죠. 우리가 외교 테이블에 나갈 수가 없는 상태 됩니다. 그때 우리 대신 외교 테이블에 나간 게 일본이에요. 그 일본과 청나라가 간도 협약을 체결을 해요. 그 간도 협약을 체결해서 결국 그 간도 땅은 청나라 거다라는 걸 인정해 버린 것이죠. 그래서 두만강으로 딱 잘라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런 어떤 그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 이게 간도에 대한 이슈가 있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과는 지금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건 이제 숙종 때는 아니고요, 여러분들. 그 이전부터 연결이 되는 건데, 광해군 때 다시 외교 관계를 복원을 합니다. 임진왜란으로 이 외교가 단절됐었는데 다시 복원을 하고 통신사를 파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 통신사, 일본에 간 통신사는요, 선진 문물을 전파하고요, 또 그 막부를 인정해주는 어떤 그런 역할들을 이 통신사가 합니다. 통신사. 나중에 강화도 조약 이후에 일본에 파견된 사절단을 수신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통신사와 수신사를 구분하셔야 돼요. 통신사는 우리의 어떤 그 우수한 문화를 일본에 전해주는 역할이었고, 강화도 조약 이후에 수신사는 일본에서 서양의 문물을 보고 배워오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문화의 어떤 교류 방향이 달라져요. 어쨌건 이런 게 있다. 그 다음에 하나 또 기억할 게 뭐냐면 독도입니다. 독도. 독도는 우리 땅. 그 중에서 한 분이 안용복이라는 분이 계세요. 진짜 이거 정말 평범한 사람들의 승리야. 역사는 이런 분들에 의해서 정말 귀중한 그런 게 된 것 같아요. 안용복이 일본 사람들이 자꾸 울릉도 독도에 와가지고 뭐 이렇게 상행위를 하니까 저 물고기도 막 가져가고 막 하니까, 야 여기 우리 땅이야, 너희들 자꾸 왜 와? 라고 해서 이거를 항의를 하기 위해서 일본까지 가요. 예. 대단한 시민 정신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일본 측으로부터 그래 독도는 그 일본 땅이 아니야 라는 걸 받아와요. 예. 이게 얼마나 귀중한 자료가 됩니까? 지금도 이 안용복이 어떤 그 받아온 자료로 인해서 일본이 독도가 자신의 땅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게 명명백백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1901년인가요? 네.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고종이 이걸 딱 때리면 다시 한번 독도가 우리 땅임을 확인하게 되는데, 1904년에 러일 전쟁이 터지잖아요. 그 러일 전쟁이 전개되는 과정 속에서 결국 독도를 일본이 강제로 뺏어가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있더라. 독도를 일본이 가져간 이유는 여기는 주인이 없다. 주인이 없으니까 우리가 가져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안용복도 대한제국도 분명히 독도가 우리 땅임을 확인했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걸 자꾸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러일 전쟁 중에 일본에 강제로 편입되고 다시 지금은 우리의 땅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가 바로 간도, 독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서 좀 굉장히 양이 많았는데요. 하여튼 외교, 광해군의 중립외교, 그 다음에 인조의 친명배금. 이 외교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백성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됩니다. 어떤 그 명분을 너무 따지다 보면 실익을 놓칠 수가 있어요. 실익을 놓치면 백성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죠. 외교는 무조건 자국의 백성들, 그 백성들이 유리해질 수 있는 방향, 그 방향으로 선택해 가는 것. 그게 바로 외교의 방향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강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